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평문 구성의 마지막 요소인 판단하기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기는 이제 여러 작가에 관한 비평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프리다 칼로의 작업에 대해서 프리다 칼로의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반되는 비평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중반에 주로 활동했던 멕시코의 여류 화가죠. 그죠? 자, 근데 이 분이 살아서 실제로 열심히 활동할 때에도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들의 눈길을 끌어서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할 만큼 이제 당시로는 굉장히 대단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잠시 잊혀졌다가 1990년경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갑자기 그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비평문과 그 내용은 당시 뉴욕에서 프리다 칼로의 인기가 엄청 뜨거웠을 때 프리다 칼로의 작업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두 사람의 비평가의 논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판단하기는 해석하기만큼이나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를 살펴볼 때도 해석하기는 설득을 해야 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 설득은 감정에 의거한 설득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나에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판단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판단하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가 그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판단, 다시 말해서 훌륭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 결론이 미리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 내가 한 판단으로 이끌기 위해서 묘사와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판단하도록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단도 사실은 그 굉장히 글쓰기의 논리적인 결과, 특정한 판단의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태에서 수긍을 하게 되지, 이게 여태까지 딴 얘기하다가 판단하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거와 별개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도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리다 칼로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두 명의 비평가 플라겐스와 헤레라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최근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전시가 열렸죠. 그 독자적으로 칼로의 작업만 온 적도 있었고 아니면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전시가 열린 적도 있었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다 칼로의 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프리다 칼로 소개를 하면서 제가 긍정적인 판단의 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명의 비평가의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그 뭔가 좀 합당치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비평가인 플라겐스마저도 이 작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긍정이 엇갈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만 플라겐스의 경우 이러이러한 지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혹은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일단 전반적으로 칼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 책에서 플라겐스의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사실 이제 그 등장하는 글은 플라겐스가 뉴스위크에 기고했던 우리 마음속의 프리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플라겐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 칼로의 자화상과 이 숲속의 두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프리다 칼로의 작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다의 일생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리다의 그림은 모두 실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내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작품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 플라겐스나 아니면 헤레라의 논의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프리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다는 멕시코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 유럽에서 이주해 온 유태인을 할아버지로 해서 이 할아버지가 그 멕시코 원주민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유태인 혼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멕시코인인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프리다 칼로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실제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9살 때 소아마비를 살짝 알아서 다리를 이제 절게 돼요. 그래서 심하게 절었던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그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굉장히 단신입니다. 키가 많이 크질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영리했던 것 같고 의대에 입학해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라는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분은 이제 버스로 등하교를 했는데 그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전차가 탈선을 해서 전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엄청 큰 사고를 겪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전차가 다니는 선로가 버스 밑바닥을 뚫고 버스를 관통하는 와중에 허벅지부터 배, 척추를 관통, 자신의 몸이 이제 그 전차 레일에 의해 관통하는 관통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척추가 크게 손상을 입었고 자궁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척추와 자궁 때문에 평생 32번의 외과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자궁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던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사고를 겪고 나면 몸만 힘든 게 아니죠. 이분은 처음에 척추를 크게 다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 사실 그 아마추어 사진작가이던 아버지가 딸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침대 위에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침대 위쪽 천정에 이렇게 끈을 설치해서 캔버스를 매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침대 옆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릴 수 있는 대상들이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 있는 뭐 화병 뭐 이런 걸 그리다가 점점 그릴 거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울을 옆에 갖다 놓고 자신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다의 작품들 중에는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가 이 분이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봐도 이 자신의 그림 실력이 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전업 화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마추어 화가에 머물러서 그냥 즐겁게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로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시 멕시코 최고의 화가이자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벽화가로 일컬어지는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다가 자신 작품 몇 개를 들고서 진짜 지팡이를 짚고 디에고를 찾아갑니다. 근데 한창 작업 중이었던 디에고가 그냥 그림을 놔두고 연락처를 함께 놔두고 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별 뜻 없이 자신의 작품하고 연락처를 놔두고 집에 돌아오고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디에고가 깜짝 놀라서 이제 프리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은 꼭 전업화가가 되어서 훌륭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디에고하고 동지가 되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되게 좋은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다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디에고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디에고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에고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얘기 같지만 사실은 디에고한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말로 하자면 섹스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이분이 근데 뭐 굉장히 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30kg가 넘는 거구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그 여성과의 문제 때문에 계속 뭐 트러블을 만들고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상태에서 계속 여성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 모든 걸 사실은 프리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사랑했고 자신은 이 남자의 완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제 디에고는 두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프리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프리다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디에고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여전히 디에고는 많은 여성들과 이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게 되고 급기야는 프리다의 여동생과 그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여동생과 문제가 생기니까 그쯤 돼서는 프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에고와 뭐 헤어지네 마네 뭐 이런 이제 실랑이를 거의 남은 일생 동안 계속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졌다 재결합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프리다가 엄청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사실은 프리다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정말 이 오로지 미술 작업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분의 그림 속에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술 관련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프리다 칼로의 작업은 그냥 보여주면 아무 설명 안 해도 그냥 이해를 해요. 되게 신기한 힘이 있는 그런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 1990년대에 뉴욕에서 이 작품이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작품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낳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가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 당시 이제 페미니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문학의 인사들이 프리다 칼로의 작업에 열광을 하면서 프리다 칼로는 페미니즘 미술의 총아 혹은 페미니즘 미술의 선조, 왕언니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할머니가 된 팝 아티스트죠. 마돈나가 프리다 칼로에 흠뻑 빠져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고 근데 프리다 칼로 작품을 구매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이미 그 프리다의 작업들이 멕시코 정부에 의해서 국보로 지정됐기 때문에 산다고 해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작은 작품들 몇 개를 그 마돈나가 구매를 해서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프리다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작품을 소장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프리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주장해서 실제로 제작을 위한 협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돈나 자신이 프리다 칼로 역을 맡겠다고 주장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찔하긴 한데 아무튼 잘 안 돼서 그 마돈나가 주연하는 프리다 칼로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2000년대 초반인지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프리다 칼로가 영화화 되긴 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이제 셀마 헤이액이 맡아서 거의 프리다 칼로가 빙의한 것 같은 현실적인 연기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했고요. 그 영화는 실제로 그 이런 이제 그림이 클로즈업 되면 그림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그 배우로 변신하는 그러니까 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형식적으로도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충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요 그림을 보니까 왜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사실은 항상 보면 자화상들이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목 부분에 뭔가 가시덤불 이런 게 둘러져 있고 이 가시들이 이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된 자화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멕시코인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멕시코 전통 의상을 즐겨 입고 멕시코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 몇 년 거주할 일이 생기는데 뉴욕에서도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만큼 그런 이제 강인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뉴욕은 왜 갔느냐? 사실 뉴욕에 가게 된 것은 프리다 칼로 때문이 아니라 당시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가 그 록펠러 재단이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벽화를 그려줄 것을 제의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자격으로 함께 이제 벽화가 완성될 동안 뉴욕에서 머물게 된 거죠. 사실 이 옆에 있는 숲속의 두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 당시에 겪었던 사건을 그려낸 것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숲풀이 우거진 근데 숲풀이 우거졌는데 보면 사막이죠. 그죠? 사막처럼 보이죠. 황량한 기괴한 배경 속에 두 여인이 나체로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근데 보면 약간 짙은 피부색의 여성의 다리를 베고 백인 여성이 누워 있고 이 짙은 피부를 가진 여성이 백인 여성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순간 동성애를 떠올리게 될 건데 이 그림이 그려진 20세기 초중반의 상황, 특히 멕시코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왜 그려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 보면 사실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프리다 칼로는 동성애자냐? 예,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당당하게 이제 제작해서 공개를 하기도 한 것이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디에고 리베라와 이제 프리다가 뉴욕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뉴욕 문학의 유명인이 되어서 여러 파티에 초대도 받고 뭐 이런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그 뉴욕에 있던 어떤 여성하고 디에고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는데 프리다가 이제 당하다 못 견뎌서 이제 일종의 소심한 복수식으로 남편의 연인인 백인 여성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둘이 같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이제 식당에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 여성이 프리다한테 하는 말이 야, 디에고보다 네가 헐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연인과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 여성을 사랑해서 뭐 그런 이유보다는 자꾸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여성과 연애를 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고, 사실 이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걸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이 그림은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엄청난 열광 혹은 지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플라겐스가 이 작품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비평문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이 1932년에 그려진 My Birth, 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이 왼쪽은 세부고요. 오른쪽이 이제 자신의 탄생을 그린 탄생화인데 잘 보시면 이제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고 그 엄마는 이제 자신을 낳고 이제 피를 막 흘리고 있고 항상 다들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데 엄마가 프리다를 낳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엄마가 죽은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당시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까닭은 어떤 화가도 탄생화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죠. 모든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탄생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아이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내야만 하고요.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의 머리가 제대로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엄마와 아이 둘 다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인데 근데 모든 탄생화는 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가 작가의 의문인 동시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캐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탄생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탄생화는 항상 성모자상이에요. 성모자상? 그건 그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보통은 푸른색 드레스를 차려입은 성모 마리아님이 마치 천사와도 같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둘이 교감을 하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 그게 대부분의 탄생화의 전형입니다. 탄생화를 왜 그렇게 그리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게 탄생의 순간이다 라고 그려서 보여주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할 소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고 선열이 낭자하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민망한 일인데 이걸 기꺼이 하겠다고 할 여성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탄생화를 이렇게 그릴 수 없고 성모자상처럼 그려야만 했던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탓이라는 거죠. 남성들은 어떻게건 자신의 그 DNA를 이어받은 아이들을 세상에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사실적인 탄생의 이야기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성모자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게 탄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 나도 낳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기꺼이
임신과 출산에 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전형적인 페미니스트 페인팅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을 마돈나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작들을 그려냈다라는 점에서는 플라겐스도 이 작가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이제 몇 개의 상처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아까 마이버스랑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프리다가 이제 그냥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칼로 22번을 찔러서 죽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남편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서 취조 과정이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다는 거죠. 그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했던 얘기가 아니 화가 나서 그냥 몇 번 찔렀는데 그냥 픽 죽더라고요? 라고 너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뉴스를 통해 알려진 순간 이제 프리다 칼로가 정말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 이제 그 리본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몇 개의 상처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게 몇 개의 상처가 아니죠. 그죠? 이 여성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고 이 공간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 남편도 이 피해자에게서 튄 피가 온 몸에 묻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몇 개의 상처라고 얼버무릴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둘이 다투다가 여성이 남성을 칼로 22번을 찔러 죽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아까 나의 탄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페미니즘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가 되게 뛰어나고 중요하다는 거는 자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 민족, 국가,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분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뉴욕에서 지내던 이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인데 사실 어느 나라나 상류층들은 이제 유태인을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반찬이라도 되는 듯이 그죠? 그 수다할 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이면 유태인을 대상으로 하는 좀 날선 농담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제 뉴욕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프리다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또 유태인을 비하하는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난 이 프리다가 실제 식사 자리를 뒤엎고 뛰쳐나왔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남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시면 프리다고 아빠,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아까 그 여동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엄마의 부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예요. 이쪽은 아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유럽 사람이죠, 그죠? 이 얘기는 내 할아버지는 멕시코로 이민 온 동유럽의 유태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할아버지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아빠도 유태인 혼혈이고
나도 유태인 혼혈이다. 내 몸속에는 유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부끄럽거나 불편하지 않다. 내 앞에서 유태인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당시에 타자 내진 소수자로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유태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커뮤니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남들 앞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천명했던 것만큼이나 용감한 행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의 논의로 얘기를 하자면 최근의 페미니즘 논의는 단순히 여성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죠. 페미니즘은 타자로 이 여겨져서 각종 억압과 이제 어떤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타자로서의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 타자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수자들 혹은 인종적으로 소수여서 편견의 대상이 된 사람들, 장애인들, 여러 가지 타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에 대한 뭔가 좀 진보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프리다 칼로가 거의 100여 년쯤 전에 굉장히 훌륭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훌륭하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 다음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사실은 신디 셔먼의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 뭔가 자신이 등장해서 자신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점에서 프리다 칼로와 신디 셔먼이 많이 비교되기도 하고 실제로 플라겐스가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서 비평문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신디 셔먼은 워낙에 중요한 페미니즘 작가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작품은 요거죠. 13번 작품이죠. 이 부분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제 콕 집어서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이제 이분이 지금 도서관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책에 손을 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책을 정리하고 있다. 혹은 자신이 보려고 책을 꺼내고 있다. 반반인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 사람은 도서관 사서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성이 젊고 이쁜 금발머리 여성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금발머리 여성들은 멍청해서 책을 안 읽는데 게다가 화장까지 진하게 한 거 보면 얘는 절대 책을 읽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는 거죠. 여성을 대상화해서 보는, 그러니까 이 금발머리의 화장을 진하게 한 이 젊은 여성은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관음증적 시선의 대상, 성적인 어떤 욕망을 담은 시선이 향하는 하나의 볼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이 작가는 실제 이게 작가예요. 작가 굉장히 미인인데 작가가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편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뭐 이 여자는 뭐 그런 여자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지언정 이게 작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작가가 멍청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렇게 편견에 찬 시선으로 이 여성을 보았는지를 반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성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 이거고 그런 점에서 이 신디 셔먼은 굉장히 뛰어난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보자면 그 신디 셔먼과
프리다 칼로는 거의 이제 비견이 될 만한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되게 그런 점에서는 훌륭하다라고 플라겐스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플라겐스는 이 작가의 뭐 역량이 뛰어나고 표현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문제 삼는 지점은 뭐냐면 이 작가가 지나치게 자신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쏟아붓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해서 그건 자신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지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벽화고요.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자화상 제목이 부러진 기둥이라고 하는 거고 1940년에 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그림은 뭐예요? 일단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노동의 가치를 잘 묘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이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도록 한다는 거죠. 이건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물론 그 프리다 칼로나 디에고 리베라나 둘 다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나 가치, 그러니까 공산주의야말로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노동 중에서도 이런 집단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런 가치를 잘 담아낸 이런 그림에 비해서 프리다 칼로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메시지를 주기는 더더욱 힘들다라고 보는 게 실제 이 디에고 리베라의 입장입니다. 자, 플라겐스의 입장입니다. 자, 디에고 리베라의 작업을 몇 개 더 보시면 벽화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그려졌고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해서 사회를 어떻게 떠받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러진 기둥으로 대표되는 프리다 칼로의 입장은 지나치게 개인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사실 척추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이 기둥이 부러지고 곳곳에 균열이 되어 있고, 그죠? 이걸 떠받치는 수술을 하다 보니 곳곳에 이제 철심, 못 이런 게 박혀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이분이 18, 19이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여러 회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척추에 관련된 수술을, 외과 수술을, 그죠? 30번 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일 텐데 이분 그걸 다 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감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척추 때문에 엄청 큰 신체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붕대가 아니라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척추를 지지해줄 보호대가 필요해요.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가벼운 재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쇠로
만들어져 있고요. 혼자서는 이걸 착용하거나 벗거나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무거워서 이걸 채우거나 벗기거나 하려 그러면 그 장정들 두셋이 달려들어서 이걸 도와줘야만 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평생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해야지만 직립이 가능한,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앉거나 뭐 서거나 하는 일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적인 고통도 엄청났을 텐데 사실은 이분이 겪어온 삶의 내용을 보면 이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황량함이 이분의 내면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까이서 보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삶 자체가 이분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회화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플라겐스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한다라고 이제 가치를 깎아버리는 결론으로 자신의 비평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비평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헤레라라고 하는 비평가입니다. 사실 그 헤레라의 글이 플라겐스의 글보다 한 8개월 먼저 뉴욕 타임즈 일요일 판에 실렸다고 해요. 자, 근데 이분은 사실은 플라겐스가 비판하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작품이 중요하고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겐스가 비판했던 지점이 뭐라고요? 지나치게 개인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레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는 거죠. 20세기 초중반의 젊은 여성이 척추에 큰 상처를 입고도 훌륭하게 예술가의 삶을 성취해내었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개인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들, 혹은 반대로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성이나 혹은 동성애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인간의 관계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모든 연인의 관계에서는 누구가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상처 받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을 이분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어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양성애자였고 그걸 숨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겐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반면에 헤레라는 바로 그 동일한 지점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위안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부분을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이 그림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가치일 수도 아니면 되게 저급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의 이 논의가 사실 그 비평문의 내적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특히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판단하기의 문제는 해석하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죠? 이건 사실 굉장히 논리적인 작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라고 이의 제기를 하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비평문은 감상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고, 논리적인 글쓰기는 언제나 논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론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비평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론 공부를 해서 잘난 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은 굉장히 논리적인 개념들의 연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이론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작품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이론들부터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되게 이제 이론을 쉽게 소개하는 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좀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비평가 혹은 비평문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이론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적어도 논리적, 설득적인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판단하기의 나머지 부분을 강의로 올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해야 할 비평문 2개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